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저출생과 관련된 부분이 미흡하다는 내용 알아보고요.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 논란과 천원의 아침밥 지속 가능성 과제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경선 결과와 총선 전망 토론해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시행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사라질 지자체들의 좀 위험성들이 높아지는 것을 좀 막고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조성한 기금 같은 겁니다. 총 10년간 연간 1조 원씩 이제 총 10억 원을 이제 기금으로 마련을 해서 이 중 25%는 광역시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75%는 인구 소멸 지역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제 기초 단체로서는 이제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각 지역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해서 어떤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거나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시민들 생각과는 다르게 좀 건물 짓기 여기에 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짓기에 편중되어 있다. 자, 그러면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자치도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11개 시군을 모아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우리 전북 지역에 받은 이 기금 예산이 약 1,498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514억, 약 34%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이 8월까지는 50%를 넘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군에 좀 대책을 촉구한 것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까닭은 추진 중인 기금 사업이 대부분 건물 짓기에 집중이 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물 짓기, 예를 들어 주택을 조성한다던가, 기존에 있던 교량을 보수한다거나, 어린이 놀이터를 짓는다 이런 것 같은 거는 좀 구상이나 좀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건축에도 시간이 쓰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 이 집행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관광이나 개발 건설 관련 건물 짓기에 예산이 치중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자체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물 짓기에 치중되어 있고 이런 건물 짓기는 단순히 좀 지역 소멸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고령화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축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산부인과 이런 것들을 많이 짓는다면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지만 건물 예를 들어 교각 보수, 주택단지 조성 이런 것들은 사실 인구 절벽과는 크게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자체들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건물 짓기에 어느 정도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건 맞다. 인정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정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승인을 받은 만큼 여기에 돈을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또 지자체에서 또 이제 입장이 좀 난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행정안전부 지침상 이 인건비나 이런 보조금 지원 같은 현금성 지원은 허락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 어떤 이자 절감 이런 것 때문에 현금성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사업을 하기에는 어떤 행정안전부 지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선택권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난처함도 있습니다.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는 그런 체계도 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안부에서는 이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지자체의 사업 내역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평가 기준이 내외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고는 있지만은 어떤 점에서 어떤 고득점을 받고 어떤 점에서 좀 낮은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뭐 행정안전부에서는 나름 뭐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좀 그게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우리 전북도에서는 뭐 지자체와 이 전라북도 특자도가 좀 연계를 해서 좀 정주 여건 개선이나 뭐 지역 청년이나 뭐 중장년층의 좀 뭐 재취업, 이런 청년 취업 알선, 이런 식으로 좀 일자리를 좀 창출해내고 인구 절벽을 좀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좀 창의롭게 좀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자, 벌목이 진행됐습니다. 네, 작년 2월 전주시가 홍수 예방을 이유로 새벽에 기습적으로 전주천의 버드나무 269그루를 벌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한 일이 있었고요. 여기에 전주시가 앞으로는 벌목을 좀 신중히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난달 2월 29일 새벽에 또 전주시에서 기습적으로 버드나무로 60그루를 벌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단체와 같은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의회가 좀 반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단으로 이제 벌목을 이렇게 버드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어떤 전주시의 책임적인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좀 규탄을 한 상황이라서 좀 아직까지는 좀 갈등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버드나무 벌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면서 지자체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쪽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맞서고 있죠? 네, 이 양쪽 입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천 관련 법조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천법 27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하천 공사 시행 계획은 하천 기본 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전주시 조례는 이 전주시 하천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자문 활동 및 협의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전주시장이 이런 벌목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런 협의를 없이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위법한 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주시 입장은 조금 다른 게, 전주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버드나무를 사전에 좀 벌목을 해서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시 입장으로서는 유수에 지장이 되는 이 버드나무는 지속적으로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이거는 홍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이 하천법에 근거한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으로 좀 양쪽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자, 사실 하천에 있는 나무를 대거 벌목해서 논란이 발생한 곳이 비단 뭐 전주시만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벌목을 강행하면서 뭐 갈등이 뭐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홍수 예방 벌목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전주시뿐만 아니라 뭐 대전광역시나 뭐 경기도 안양, 경북 예천 뭐 이런 곳들 이제 전국에서 이 벌목과 관련해서 환경 단체와 이 지자체 간의 좀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천에서 수달도 발견되고 이런 좀 자연 생태계에 관한 좀 시민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전주시의 이 버드나무 벌목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 홍수 예방을 위해서 버드나무를 벌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꼭 벌목이 답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하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하천 본연의 물기를 좀 보존을 해서 홍수 복원력을 좀 높이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이 각각의 하천마다 뭐 지역의 특성이나 뭐 유량의 정도, 그리고 기후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천의 모양이나 배후 지역 등을 좀 영향을 고려해서 그 유역 안에서 가장 좀 효과적이고 좀 효율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목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말할 것 같으면 전주시도 자, 수해 예방 효과라든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는 이 버드나무 벌목이 하천에 이제 수해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는 분명히 밝혔는데 이게 전주시의 자체적인 평가일 뿐 어디 뭐
연구기관이나 통계 같은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좀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는 이 버드나무가 홍수를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고 또 하천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은 현재 자연 그 상태를 가능한 유지를 하면서 수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주시의 그런 이 버드나무 벌목은 하천의 기본 계획과 또 맞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봐도 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 버드나무 벌목이 과연 홍수 예방에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시민들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대학생들이 1,000원으로 아침밥을 든든히 먹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이 올해도 계속됩니다. 자, 지원 대상과 기간이 좀 늘었다고 하죠? 네, 이 1,000원의 아침밥은 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 대학생들의 좀 식비를 좀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뭐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를 중심으로 총 9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 예산도 올해부터는 오르게 돼서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이 2학기 종강까지 좀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일식당 단가도 기존 4,500원에서 5,500원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더 양질의 아침밥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을 위한 먹거리 복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자, 대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네, 이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의 아침밥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먼저 학생은 1,000원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학교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2,000원, 그리고 우리 도와 같은 지방정부가 1,000원, 학교가 1,000원 요 정도로 좀 부담을 좀 하고 있고 뭐 이용하는 학생들 숫자는 전북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원광대나 군산대 경우는 하루에 120명에서 150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1,000원의 아침밥 문제는 뭐 지속 가능성이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과제는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문제는 이게 학생들 숫자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숫자가 좀 적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오픈런을 좀 해야 될 수 있는 정도로 좀 시간이 좀 모자르고 30분이면 동이 난다 이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식사를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정부에서 또 어떤 보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1,0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학교들은 이 사업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전북 도내에서 좀 뭐 소외받고 있는 학교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제22대 총선 전북지역 경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도내 10개 선거구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가 하면 예측 불허의 결과가 나온 것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 결과 그리고 총선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원도연 원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공학과 교수, 이경재 전북일보 개건 논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경재 위원님, 지난 13일에 전주병을 포함해서 나머지 4개 지역의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도내 10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민주당 경선 결과 내용과 총평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10차례에 걸친 공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지역도 역시 4개 선거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13일 날 발표한 마지막이 된 그런 경선 결과를 보면요. 우리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전주 병 지역에서 김성주 현역 대 정동영 사선 의원이 맞붙었는데요. 결국은 정동영 후보가 공천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또 둘은 뭐 전주구랄지 서울대랄지 또는 뭐 정치 어떤 인문의 선후배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얽힌 그런 관계 때문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이번 세 번째 경쟁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읍고창 지역도 역시 전주고 또 행정고시였던 동질성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윤준병 현역 의원이 공천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남원장수 임실 순창제도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역시 판사 출신의 박희승 예비 후보가 이환주 전 남원시장, 성준우 중앙당 부대변인을 누르고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진안 무주 여기는 이제 장수가 남원 지역으로 분할이 돼서 떨어져 나간 그런 지역인데요. 3인 경선으로 치렀는데 결국은 현 의원인 안훈영 의원이 공천으로 결정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4개 선거구가 마무리됨으로써 전라북도 10개 선거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진표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자, 김영기 대표님, 민주당 전북 경선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치러진 것 같습니다. 자, 김 대표께서는 이번 경선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 가졌던 어떤 전북 도민들의 어떤 상처, 자괴감, 그리고 이제는 강원도에 비해서도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어떤 전북의 돌파구가 필요한데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중앙 땅에서 해내고 있지 못해서 현역에 대한 어떤 교체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여론조사로 나오는 상황에서 경선을 맞이했는데요. 이 또 총선에 있어서 경선이다 보니까 민주당 중앙 땅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찐명도 없고 진명도 명확하게 없고 명확한 또 친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몸이 건조한 어떤 경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열망했던 현역 교체에 대한 열망에 비해서 실제는 싱겁게 끝난 데이 많고 많은 수의 현역이 다시 또 투입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만 크게 3가지로 보면은 저는 군산 경선이 큰 어떤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초선 신영대 의원하고 나름대로 본인은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김의겸 의원이 붙어서 많은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김의겸 의원이 당 후보로 될 걸로 예상했지만 결국은 신영대 의원은 조직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는데 그 원인이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자칭 친명들이 비명한테 패배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김의겸 후보가 의원이지만 현재 의원이니까 의원이 첼로 사건이라는 이런 데서 보여줬던 팩트 체크 없이 막 무분별하게 묻지마식으로 폭로하고 아니면 말고식이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어떤 군산의 에서의 신영대 의원의 경선 승리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익산에서 일단 이춘석 의원이 올드보이까지는 아니지만 주는 올드보이로서 다시 전 의원이 경선 승리로 복귀가 됐고 결국은 전주병에서 정동영 의원, 전 의원이 박지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어떤 올드보이 귀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현역인 김성주 의원을 누리고 경선에서 어떤 승리한 것 이것들이 상당히 의미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주을이 좀 관심 대상이었는데 결국은 수년 동안 지역을 다져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도토리 키재기에 머물러 있던 후보들이 결국 낙하산 예비후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인재 영입된 후보에게 쉽게 말하면 1차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전략선거구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하면 우리 전북은 뭔가 쉽게 말하면 거의 낙하산 공천과 비슷한 형태의 경선 방식까지 바꿔가면서 중앙당에서 내리꽂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 전북 정치권의 어떤 얕음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근데 물론 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선거에서 큰 어떤 공방전이 없을 것 같은데 을은 그나마 앞으로 진보당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후보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나마 좀 관심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이 3개가 상징하고 있는 면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권리당원을 굳건하게 갖고 있었지만 몇 군데에서 현역 의원이 참패하게 된 원인이 아니나 싶습니다. 네. 자, 원도현 교수님, 이번 민주당 전북 경선 민심 표심이 어떻게 투영되고 작용됐다고 보십니까? 저로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번 총선은 사실 쟁점이 명확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권 심판론과 이 민주당의 새로운 도전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 되어 있는데 전북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나름대로 화제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찻잔석의 태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보면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없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새 인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난 옆에 광주 같은 경우는 8명의 이 전체 지역구에서 7명이 현역이 교체가 되는 새 인물이 등장하는 이런 파도가 일어났는데 여기는 새 인물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 선거가 안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정책이 없기야 했겠습니까마는 그 정책들을 가지고 뭔가 쟁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게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총선이긴 합니다만 각자의 지역구가 중요하긴 하겠으나 전라북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어떤 고민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번 민주당 전체 경선 과정도 매우 중요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선거 중 하나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경주 의원님, 이번 민주당 전북 경선에서는 자, 중진 의원들이 귀환했습니다. 전주병의 정동영 후보와 또 익산갑 이춘석 후보는 일찌감치 공천장을 쥐었겠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요약을 하면은 어떤 존재감이랄까 어떤 무게감 이거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갈증들이 이 민심의 어떤 투영이 되면서 공천 과정에서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도 3선을 한 의원인데 김수영 의원은 뭐 예산 전문가라고 해갖고 전번에 대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간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이제 이춘석 의원이 복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례로 되고 있고 가장 첨예한 대립 선거가 바로 이제 전주병이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까지 지낸 4선 의원 중진이죠. 그리고 둘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뭐 기미하게도 그런 고등학교랄지 대학이랄지 또 정치 입문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도 선후배 관계고 그런데 아주 그 대립적 갈등 구조 속에서 선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정동영 의원이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역시 결론은 중진에 대한 어떤 갈증, 무게감, 존재감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반영된, 투영된 그런 결과로 보고 있겠고요. 또 다만 아쉬운 거는 또 여러 가지 전라북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문제를 좀 들춰내고 또 대안도 제시하면서 또 심판하고 검증하고 그런 과정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민주당 일변도의 선거가 진행이 되니까 보는 사람도 유권자도 관전하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역동적으로 좀 용광로처럼 파헤치고 대안 제시하고 그런 기능을 활화산처럼 뽑아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또 정치권들이 책임도 져야 되고 강력히 요구도 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총선인데 그런 기능이 실종됐다고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봅니다. 네. 자, 위원님, 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불신이 크다는 얘기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전국적으로도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예컨대 김수홍 후보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해서 불만을 나타냈고 재심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안주지나 무주 지역에서도 이 정의기훈 그 예비 후보가 컷오프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해서 재심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좀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좀 저는 의아스러운 대목이 이의 신청을 하면은 왜 이의 신청을 했는지 또 재심을 받아들였으면은 그런 어떤 결과를 인용을 했잖아요. 인용 어떤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 중앙선거위원장이랄지 또는 그 공천관리위원장이랄지 아무런 말도 없이 이의 신청을 했고 뭐 때문에 이의 신청한지도 안 나오고 설명도 없고 재심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런 사유도 안 밝히고 타시도 치르고 민주당 전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공천 룰이랄지 또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장치가 돼가지고 민주당원들이 또는 예비 후보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선출직 공직평가 문제가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하위 20%에 몸닿게 되면은
거의 뭐 치명적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되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명확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국민적 의혹만 더 키우고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어떤 흡인력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뭐 불만이랄지 분노, 무기력감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걸 소쿠리 이제 주워 담는 당 차원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덧붙여서 김영기 대표님. 자, 선거 때마다 나타난 이중 투표 논란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경선 시스템이 뭐 개선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중 투표 유도 뭐 이런 뭐 설명과 함께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이중 투표를 암암리에 다 모든 후보들이 다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고소고발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고 우리 지역을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였죠. 네. 그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다른 이제 논란이 됐었고 뭐 사법 처리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중투표 또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편법, 불법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 지방선거 때 문제됐을 때도 민주당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특히 호남이나 이런 데는 좀 서울은 경쟁 구도가 있지만 호남은 공천이면 당선되는 곳 그리고 기득권이 아주 강하게 있는 곳은 좀 그 경선 방식을 달리해서 네. 좀 해야 하는데 그걸 계속 주장했다고 그래요. 네. 정개특위 내에서도. 근데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 이중투표 때문에 선관위에 고소고발도 있고 이랬는데 뭐 경고로 끝났지만 다른 모든 후보들도 하고 있어서 이런 이중투표가 도리어 신인들의 어떤 정치적 접근을 더 막고 있는 중요한 제도적인 안 좋은 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원 교수님.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라는 이런 인식이 우리 지역에서는 뭐 팽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독주 쏠림 현상이 이번에서도 나타났고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경선이 남긴 과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보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이번 총선 과정에 나타났던 정치적 상황을 놓고 좀 보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의 경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거의 20년 정도 유지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당 정치가 당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기관당원 중심으로 당원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평가되는 이 시스템은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방식은 좀 수정을 해야 될 뿐더러 특히 이제 전라북도처럼 이 하나의 정당이 일관되게 힘을 발휘하는 경우에 경선이 모든 걸 결정하는 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국민의힘인 여당이라든가 또는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정당들이 뭔가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당원 중심으로 모든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관당원의 당원 투표 그리고 기관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발휘하는 여론조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는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호남이나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방식의 경선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좀 살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든가 뭔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이제 기존의 관념들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국회의원들 이제 총선 끝나고 되시면 전라북도의 경선 제도는 정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서요. 경선에서 예비 후보자 간 고소고발전이 잇따랐습니다. 자, 정책 결선이 사라지고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뭐 지역적 특성 때문일 텐데요. 자, 지역 정치권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지금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지금의 갈등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기 마련이고 또 이제 그게 앙금으로 남을 망정 뭐 아주 복잡한 사회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번에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면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지역사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냐.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발전해 간다면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진 정치인들이 꼭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다양한 얘기를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면 이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분들이 목숨 걸고 싸우게 되고 경선 후에도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전라북도의 어떤 사회적 상황을 보자면 국회의원이나 또는 정치인이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전라북도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고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성숙해가면 이런 문제는 고민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이 또 다음의 기회를 바라보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경재 의원님,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6년 만에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자, 하지만 제3지대 신당들은 뭐 이렇다 할 뭐 세력을 확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3지대 영역의 신당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하지만 확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국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겨우 고작 이제 한다는 게 비례 유성정당에 기대서 뭐 기생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상당히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당이 이 지역구는 뭐 많이 못 냈지만은 지금 비례정당에서는 상당히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선명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이 이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 3지대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표방하고 나온 게 기득권 양당 체제의 타파였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철학가치 비전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확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양당의 어떤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는 거기 머무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 구조가 양당이 어떤 고착화된 그런 세력 구조 때문에 확장성이 차단이 돼가지고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국민의힘은 2008년 이후에 16년 만에 전 지역구 후보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판이라고 그래서 뭐 동토, 뭐 불모 지역이라고만 불만만 내세우지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타 단체장이 다 민주당 아닙니까? 무소속도 있지만 얼마나 그 비리도 많고 또 지역 어떤 눈높이에 서지 않는 정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비판하고 논쟁의 어떤 테이블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기자회견도 좀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활동이 4년 내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넓혀져야 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려면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인물을 키워야 된다. 이런 과제를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선거가 좀 되겠습니다. 네. 김영기 대표님,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합니다. 자, 새 분리기에 초반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 실제 본인이 광주 전남 출신이지만 그쪽에서도 전혀 어떤 새를 불리지 못하고 있고 전북 지역은 아예 큰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초기에 그 1, 2당에 식상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실제 중도층도 있었는데 저는 그 출발이 그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이 너무 조급하게 합쳤거든요. 어떤 완전히 색깔에 다른 두 정당이 제3지대로서 하나가 되려고 생각했으면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설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합쳤다면 처음에 합쳤을 때는 상당히 한 10%를 했는데 한 일주일 10일 만에 그냥 다시 또 서로 분당함으로써 합치지 않은 것보다 못하면서 이제 존재감들을 잃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이 같이 침몰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두 명이 합류한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뭐 광산구에 출마하는데 당락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뭐 부평을에 우리 홍 전 원내대표란 이런 분들이 하고 있지만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범민주당 그룹하고 국민의힘 그룹이 거의 5대5예요. 근데 결국은 그 조국 혁신당도 20, 30대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조국도 기자회견에서 20, 30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고 뭐 0%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총선 과정 속에서 누가 더 실수를 하는가 그런가 더불어서 투표율 이 중도층을 투표장에 끌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야의 어떤 승리가 판가름 나고 그 과정에서 조국 신당도 쉽게 지금은 좀 높게 나오죠. 양당이 더 이제
모든 것들을 말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 파이팅에서 좀 밀릴 거라고 보면 저는 10에서 15% 정도 뭐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면 그만큼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들을 끌어오는 것이 되잖아요. 그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 또 민주당의 민주연합정당에 대해서 전통적인 어떤 팬덤 그룹, 노사모부터 내려온 팬덤 그룹들은 그 시민 진보 진영과의 뭐 진보당과의 연합이나 이런 것들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더 조국 혁신당으로 비례정당, 이성정당, 비례정당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 표명이 몰리는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미래는 뭐 거의 3%를 얻느냐 못 얻느냐의 갈림길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 교수님. 자, 조국 혁신당의 최근 상황으로 볼 때 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선전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열석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제 강한 투쟁성, 그다음에 명확한 의제 설정, 그리고 신선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호남 지역에 특히 전라북도에서도 지지세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전라북도가 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약 40년 동안 이렇게 늘 불균형 발전의 희생자가 되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상적, 이념적인 이 지형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존재감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그동안 소외와 저발전을 겪어오면서 전라북 도민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상당히 진보적으로 변화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진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민주당이 있었으나 민주당이 그만큼 못했다는 것이고 조국 혁신당이 그 틈새를 차지하고 들어오면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는 상당히 높게 나타날 거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세력이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이런 이제 지역들에서 상당한 세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전라북도 출신이 몇 명이나 있나 이런 걸 자꾸 따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들이 조금 저는 교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는 중학교를 마치고 전라북도를 떠나서 서울서 산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지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본적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북 출신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지역 입장에 별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라북도 지역에서 정말 뼈를 묻고 살아왔고 전라북도의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지역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분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전북 출신이 몇 명이냐를 세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 교수님, 진보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각각 사수 탈환, 재탈환을 노리고 있는 전북을 선거 자, 가장 뜨거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히 좀 차례로 우리 패널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선 저도 이번 전주울이 가장 뜨겁게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정운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고 또 강성희 의원은 진보당으로 지나면 성공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성윤 후보는 또 새로운 인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삼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기준 레퍼런스가 있다면 이 지난번 경선의 결과죠. 이게 적어도 결선은 갈 줄 알았는데 1차에서 끝났단 말입니다. 이건 이성윤 후보 개인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싸워주길 바라는 시민적 열망이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민주당의 승리로 기울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우리 이경주 의원님께서는요? 그 전주을은 뭐 전라북도에서 가장 핫한 선거구이고 또 현역 의원이 2명 있고 민주당의 공천자가 상당히 강력한 그런 후보가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역시 투표일까지도 좀 흥미진진하게 봐야 될 선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이제 관심을 쏟으면 일단 민주당은 5인 경선을 해서 이성윤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왜 여기를 인재영입의 26호고 인재영입의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인재영입 개수를 왜 전주에 추천을 해서 보내냐. 사실은 그 지역적 정서는 용산이랄지 뭐 서초랄지 좀 아니면 뭐 스나이퍼격으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좀 그 전략적으로 내세운 그 후보 진영에 뭐 꼽아야 되지 않냐 이런 정서가 강했는데 결국은 전주을에 와가지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53%. 근데 2월 14일 날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공천을 53% 받고 진 거는 상당히 좀 획기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성년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까 그런 어떤 카드로 활용을 돼야 될 그런 자원인데 왜 전주를 왔느냐 그랬더니 저는 당에서 이야기할 때 전주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전주로 왔다. 본인 이야기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역시 이제 문제는 정운천 의원이라고는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지역구는 진보당의 강성 의원이 현역입니다. 강성 의원은 작년 4월 재보선에서 돼가지고 상당히 그 개성 있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식 때 이틀 막 그래갖고 사지가 들려가지고 나가면서 전국적 인물로 화제 인물로 이제 부상이 된 케이스고 또 특징적인 거는 검찰개혁 하는데 강성희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의 어떤 기소권 수사권을 불려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 검사장을 우리나라도 이제 주민 직선을 뽑아야 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에서 43개 주에서 지금 직선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획기적인 검찰 개혁의 이제 목표 지점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차별적인 정책을 내고 있고. 국민의힘의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7년 연속 애교를 하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저는 헌신 봉사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 이제 그런 걸 장점으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특별자치도 하면서 여러 가지 특례랄지 또 특별법 보완하는 문제들을 해야 되는데 역시 여당과 가교 역할 그런 것을 하려면은 쌍발통 또는 뭐 양날개 그런 논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싸움꾼이 아닌 잃을 사람, 일꾼을 한 명 정도는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슬로건을 갖고 서로 대립, 갈등, 또 경쟁하고 있는데 역시 이 주민들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전주 선거구는 16만 7천 명 정도가 유권자고 또 그 가운데 보면은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상당히 그 관심도 많고 다양하게 층이 계층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전주 을이면서 내로를 하는 기관들이 다 포진한 지역이 또 전주 을입니다. 신시가지도 있고 도청, 우정청, 상공회의소, 통계청, 선거관리위원회 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특이한 선거구면서 경쟁이 짱짱하게 붙어있는 선거구라 투표일까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선거구입니다. 네, 김영기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전라북도 선거가 그 특별한 변수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을도 예외는 아니다. 근데 저희가 현상 유지보다는 뭔가 변화와 혁신의 희망적인 의미로 보면 저는 정운천 의원과 강성희 의원이 선전을 해서 현재 고착화된 구조를 깨한다고 봅니다. 저는 을구의 어떤 전체적인 걸 보면 이성윤 의원이 1차에서 50%를 넘은 건 그건 중앙당이 만든 거죠. 저는 이런 방식의 어떤 경선과 내리막이식은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전주 을의 유권자들이 좀 이런 잘못된 어떤 중앙에서 내리막이식의 어떤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결과는 뒤집을 수 없다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뭔가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오늘 발언 요약해 주시고 강조하실 말씀 해 주시고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교수님. 네, 이제 저는 이번 선거가 늘 그렇습니다만 선거의 결과는 사실상 전라북도의 선거는 당이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선거의 결과는 차차더라도 저는 이제 전라북도가 늘 위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위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위기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제 변화의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가벼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야말로 이제 정책을 고민하고 비전을 고민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저는 아마 방송이나 언론사에서 토론회를 하면 안 나올 민주당 공천자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거꾸로 우리 교수님과는 다른 제 생각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그럴 거라고 보고 이미 당사자들은 케이크 이미 자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비극이죠. 경쟁이 없다 보니까 공천만 받으면 선거가 끝나버리는 앞으로 선거는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이미 거의 한 달을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선거가 이미 거의 끝나버리고 관심도 없고 우리 전라도 도민들도 중앙 뉴스나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든 게 우리 전라도시는 도민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 속에서 답이 있다고 보죠. 경쟁을 해야 옥석을 가려내갖고 훌륭한 분, 좋은 분, 진정으로 주민을 대표하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뜰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 보니까 신인도 적고 그다음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도 공천판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진짜 묻지마 투표는 이제 더 이상 하면 그게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길이다.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전북의 미래를 죽이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소멸할 것이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진짜 유권자들이 보여줘야만 민주당도 변화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정당 세력들도 우리도 참여하면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유권자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경주 위원님. 네. 요즘 정치는 유권자들이 정치를 추동시켜 나갑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민심을 끌고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치인들이 민심을 다 들여다봐야 되고 민심이 정치를 추동시켜 나가는데 정치권이 민심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잘 들여다보고 겸손하게 거기 대응해 나가야 되겠고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도 좀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성적인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는 정치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활발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 역량이 상당히 좀 취약하고 열악하고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 그래서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 그리고 존재감과 대외적인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군가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토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유권자들은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판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선거 무관심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경선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정책 대결에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